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방위비로 갑질하던 트럼프가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72시간 내로 입금 안 하면 주한미군 싹 다 빼겠습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최후 통첩에 주요 언론들은 경악했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번엔 한국이 절대 버티지 못할 거라며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러시아의 충격 발표가 터져나왔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과 함께 북극 항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오만을 무너뜨린 한국의 대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 미합 중국이 대한민국한테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한국이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내민 3,500억 달러짜리 고지서를 받아들고 안경이나 닫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안함이 핵폭탄보다 무서운 무기였다는 걸 저는 사흘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미 핵잠수함이 얼음 밑에 갇혔고 GPS가 먹통이 됐고 캐나다와 독일이 등을 돌렸어요. 동맹이라는 울타리가 72시간 만에 성냥개비처럼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냥에 불을 붙인 건 다름 아닌 저였죠. 저는 브래들리 씨 할로웨이입니다. 백악관 NSC 경제안보 특별보좌관이었어요. 이었다라고 해야 맞겠군요. 지금은 FBI 취조실 플라스틱 의자가 제 자리니까요. 월스트리트에서 23년간 M&A를 해왔고 국가 간 동맹도 인수합병처럼 다룰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었어요. 한국이 그 숫자를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2026년 2월 9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은 쾌청했어요.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스위트룸 제12차 한미 방위 비분담금 특별협정 회의장. 저는 회의 시작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테이블 한가운데에 가죽 파일을 미리 올려놓고 싶었거든요. 그 안에 든 숫자 하나가 오늘의 승패를 결정할 터였습니다. 3,500억 달러. 하나로 45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한국 국방 예산 8년 치와 맞먹습니다. 이 정도면 비명을 안 지를 수가 없어요.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의 선 남자, 박진혁. 외교부 북미국장이었죠.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표정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인상이었어요.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감정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끝낼 거였으니까. 저는 파일을 한국 쪽으로 밀었습니다. 일부러 거칠게 밀었어요. 가죽이 테이블 위에서 스르륵 미끄러지며 박진혁 앞에 멈췄습니다. 펴 보십시오. 이건 협상 제안서가 아닙니다. 안보 구독료 고지서예요. 박진혁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 3,500억 달러. 숫자 밑에 제가 직접 밑줄을 쳐놨죠. 박진혁의 손가락이 그 숫자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부하실 수도 있죠. 물론이에요. 다만 그 경우 두 가지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첫째, 한반도 민간 GPS 정밀도를 군사 등급에서 민간 등급으로 하향합니다. 둘째, 동해에 배치된 핵잠수함 3척을 30일 이내에 철수시킵니다. 이게 제 시나리오였어요. GPS 오차가 벌어지면 한국의 물류, 항공, 자율주행, 농업 전부가 흔들립니다. 핵잠수함이 빠지면 동해는 방패 없는 빈집이 되죠. 양쪽을 동시에 조이면 한국은 숨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압박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박진혁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었어요. 천으로 렌즈를 닫기 시작하더군요. 아주 느리게 한쪽씩.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쪽 수행원 4명도 이쪽 제 참모진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박진혁이 안경을 다시 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계산이 틀렸습니다. 보좌관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저희는 구독한 적 없습니다. 구독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낼 이유는 없죠.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비명을 예상했는데 돌아온 건 교정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차갑게. 이런 반응은 23년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 정도 숫자를 들이밀면 최소한 언성이 올라갔어요. 얼굴이 붉어지든 주먹을 쥐든 뭐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진혁은 렌즈나 닫고 있었어요. 등골이 살짝 서늘해졌지만 저는 그 감각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72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 안에 입금 확약서가 안 오면 대한민국 안보 등급은 정크로 떨어집니다. 투자 부적격이라는 뜻이에요. 뭔지 아시죠? 박진혁은 가만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3초, 5초. 아무 말 없이 파일을 가방에 넣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도, 검토하겠습니다도 없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라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제 참모 중 하나가 속삭였어요. 꽤 침착하던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침착한 게 아니라 얼어붙은 거야. 3일 뒤에 전화 올 거다. 30분 뒤, 저는 다음 수를 놨습니다. CNN 안보 담당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주한미군 자산 동결을 시사하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사실이 아니라 공포로 움직이죠. 속보가 나가면 한국 증시는 급락할 거고, 급락하면 한국 정부는 여론에 밀려서 협상 테이블로 기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수백 번 써먹은 방법이에요. CNN 속보가 나갔습니다. 백악관 내부, 주한미군 자산 동결 검토 중. 화면 하단에 빨간 자막이 깔렸죠. 저는 블룸버그 단말기 앞에 앉아 코냑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한국 코스피 지수가 곤두박질 치는 걸 구경하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코스피는 꿈쩍도 안 했어요. 7분, 8분. 보합세였습니다. 이상했죠. 속보가 나가면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야 정상인데 매도 주문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방산주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나오션, LIG넥스원. 매수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외국계 기관. 저는 단말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눈을 비벼야 했어요. 하나오션이 상한가를 찍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안보 위협을 가했는데 방산주가 폭등한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왜 비명을 안 지르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으로 단말기를 내리쳤어요. 화면에 금이 갔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라 림이 들어왔어요. 미 우주군 기술 분석관이었죠. 한국계 미국인 3세인데 실무 능력만큼은 펜타곤에서 손꼽히는 인재였습니다. 사라 림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보좌관님, 한국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 금융당국이 사전에 외국인 매도 물량을 전부 소화할 준비를 해뒀어요. 국민연금이 방어 매수에 들어갔고 주요 기관들은 오히려 방산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요. 예상했다고요? 3,500억 달러 청구서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했다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이 금액은 저와 스털링 비서실장, 대통령까지 딱 세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사라 림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하나, 정보가 유출됐거나, 둘, 한국이 금액에 상관없이 거부할 준비를 이미 끝내놓았거나. 저는 사라 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숫자 앞에서 무릎 안 꿇는 나라는 없어요. 일시적인 허세라고 판단했습니다. 72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겁니다. 반드시 전화가 올 거예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 코냑을 따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늘 이랬죠. 처음엔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서명하는 나라.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박진혁이 안경을 닦던 그 손.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3,500억 달러 앞에서 손이 안 떨리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미친 사람이거나 이길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이거나. 박진혁은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72시간이 걸렸고 그 72시간이 미합 중국의 체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2월 10일 데드라인까지 48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여유로웠어요. 아침에 블룸버그 단말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스털링 비서실장에게 간략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측 연락 없음. 예상대로 내부 혼란 중인 듯. 스털링은 잘하고 있네. 브래드라며 전화를 끊었죠.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어요. 스털링은 칭찬을 하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줄을 매는 인간이죠. 제 목에 줄이 감기고 있다는 걸 저만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백악관 NSC 상황실로 첩보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인스 디펜스, 전 세계 군사 정보를 다루는 영국 분석기관입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성경보다 신뢰받는 곳이죠. 보고서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 야간 저그해선 열상 분석 결과 요약하면 이랬어요. 거제도 조선소의 야간 작업량이 평소의 3배로 증가했다. 도크 3개에서 동시에 용접 불꽃이 관측되고 대형 크레인이 24시간 가동 중이다. 무언가를 급히 건조하거나 이미 완성된 무언가를 급히 내보내고 있다. 참모진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방부 연락관이 확인 필요합니다라고 했고 CIA 파견관은 인공위성 추가 촬영을 요청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 한국이 돈 없으면 뭘 하겠어. 수출용 호위함이나 서둘러 찍어내는 거야. 외화벌이가 급하니까. 합리적인 추론이었어요. 한국 조선소가 바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거제도 보고서를 파일맨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공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방위비 협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었죠. 수신처가 미 태평양사령부였어요. 제목은 동해상 특정해역 작전구역 조정 요청.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동해 바다 일부를 비워달라. 저는 공문을 2번 읽었습니다. 3번째 읽을 때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3,500억 달러 청구서를 받고 이틀째 아무 답이 없더니 느닷없이 바다를 비워달라고요? 돈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이건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한국이 본질을 흐리려는 시간 끌기 전술. 둘, 한국이 그 해역에서 뭔가를 하려는 실질적 준비. 저는 당연히 전자라고 판단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딴소리로 시간을 버는 거라고요. 무시해. 공식 답변도 필요 없어. 참모에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공문이야말로 한국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어요. 문 앞에 서서 노크까지 해줬는데 저는 문을 열어보지도 않은 겁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사라림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한층 더 굳어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소나 분석 데이터가 떠 있었죠. 보좌관님, 한국 해군 잠수함 기지에서 출항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진해 기지 수중 게이트가 열린 음향이 잡혔어요. 그래서 잠수함이 나갔다는 거잖아.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면 되지. 사라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게이트 개방 음향 이후로 아무것도 안 잡혀요. P-8 초계기가 동해 전역을 훑었는데 소나에 찍히는 건 해양 생물뿐입니다. 고래 2마리하고 참치떼. 저는 피식 웃었어요. 디젤 잠수함이야. 배터리로 움직이는 깡통이라고. 소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 소나 감도를 올려봐. 이미 최대입니다. 보좌관님, 한국 잠수함이 출항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다 위 어디에서도 흔적이 없어요. 이건 단순한 디젤 잠수함의 성능이 아닙니다. 사라림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귀가 없었어요. 한국 잠수함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핵추진도 아닌 디젤 깡통이 미국 해군 소나망을 따돌린다. 스텔스 페인트라도 발랐나 보죠. 사라,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잠수함이 아니야. 3,500억 달러야. 잠수함은 해군한테 맡기고 자네는 한국 금융시장 동향이나 추적해. 사라림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이었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고 나갔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기억합니다. 실망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경고등이 전부 켜졌는데 운전자가 엑셀을 밟고 있는 꼴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 시각 경남 거제도에서는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 3번 도크. 길이 83m, 폭 9.6m의 검은 선체가 조용히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장영실함. 한국 해군의 KSSIII BHII 3600톤급 잠수함이었습니다. 디젤이라는 분류 때문에 세계 해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늘 과소평가받았죠. 하지만 이 잠수함은 디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뿐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완충 상태, 차세대 AIP,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이 둘이 합쳐지면 3주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자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음, 해양 생물 수준이었습니다. 미 해군 소나가 이 잠수함을 탐지하면 화면에는 혹등고래 한 마리가 찍힐 뿐이죠. 최영철 대령이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장영실함 함장,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매서운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이었어요. 출항 명령이 떨어졌을 때 최영철 대령은 승조원들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는 유령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반드시 존재한다. 도크의 불이 꺼졌어요. 장영실함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AIP 시스템이 작동하는 순간 엔진 소음은 주변 해양 소음보다 낮아졌어요. 수심 250m. 그 깊이에서 장영실함은 유령이 됐습니다. 미해군 P-8 초계기의 소노부이도 해저에 깔린 수중 청음기도 이 잠수함의 존재를 잡아내지 못했어요. 차라림이 제게 보고했던 그 고래 2마리 중 하나가 바로 장영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이 비밀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접촉했어요. 내용은 단도직명이었습니다. 귀국의 유령 잠수함, 실전 배치 수준입니까? 성능 데이터를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북극해를 끼고 있는 캐나다로서는 수중 전력이 생명줄이었죠. 미국 핵잠수함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 비용과 정치적 종속이 부담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정말로 미국 손아를 따돌릴 수 있다면 그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캐나다는 벌써 다른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 미국 몰래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서 코냑을 마시며 72시간 타이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6시간 남았더군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이메일도, 비공식 접촉도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보통 이런 침묵은 항복 직전의 신호입니다. 내부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부딪히고 결국 현실론이 이기면 전화기를 드는 거죠. 23년간 봐온 패턴이었어요. 저는 그 경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항복 전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준비가 끝난 쪽의 침묵이었어요. 총의 장전을 마치고 안전장치에 손가락을 올린 채 상대가 사정거리 안으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리는 침묵.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3,500억 달러 청구서를 보낸 것이었고요. 코냑 잔이 비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세 잔을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 전화할 거다. 내일이 아니면 모레. 어차피 결과는 같다. 그들은 항상 결국은 서명하는 쪽이었으니까. 바로 그 시각 태평양 수면 아래 250m에서 장영실함이 북쪽을 향해 소리 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감시망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소나 화면에는 고래 한 마리의 궤적만 남기고요. 데드라인까지 12시간이 남았습니다. 2월 12일 오전 8시. 저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코냑병은 비어 있었고 재떨이에는 시각 꽁초가 3개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60시간째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을 다른 걸로 덮었어요. 분노로요. 이 건방진 것들이 끝까지 버티기를 하겠다는 거군. 좋아. 12시간 뒤에 GPS 정밀도를 떨어뜨리고 핵잠수함 철수 명령을 내리면 그때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9시 정각, 비서가 노크를 했어요. 보좌관님, 한국 외교부 박진혁 국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로비에 와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왔구나? 결국 왔어.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일부러 서류를 펼쳐놓고 바쁜 척을 했습니다. 이럴 때 여유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돈을 가져온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 갑이라는 걸 각인시켜야 합니다. 박진혁이 들어왔어요. 이틀 전과 똑같은 남색 양복, 똑같은 무표정. 수행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죠.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가방 크기로 봐서 문서 2-3장 정도. 입금 확약서치고는 얇지만 예비합의서라면 충분한 두께였습니다. 앉으시죠. 박 국장. 박진혁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저는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입금증 가져오셨습니까? 냉소를 섞었어요. 일부러요. 상대를 작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의 목적을 내가 먼저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너는 돈을 가져오러 온 사람이야. 그 프레임 안에 가두면 이기는 거죠. 박진혁이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문서가 나왔어요. 하나, 둘, 딱 2장이었습니다. 박진혁이 첫 번째 문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저는 제목을 읽었습니다. KPS 전면 가동 통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전면 가동 통보.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의미가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KPS, 한국이 독자 위성항법을 가동한다고.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브리핑 자료 맨 뒤쪽에 한두 줄 적혀 있었죠. 한국, 독자 위성항법 개발 중, 상용화까지 5년 이상 소요 예상. 5년이요. 그래서 신경을 끈 겁니다. 5년 뒤에나 될 걸 지금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5년이 이미 끝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애초에 5년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리한테 일부러 늦은 일정표를 흘렸고, 저는 그걸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대한민국 해군 북극해, 독자 호위 작전구역 선포. 북극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북극, 박 국장, 농담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자제하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거긴 얼음빛이야. 수온 영하, 빙하 두께 수미터. 디젤 잠수함이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산소가 바닥나기 전에 얼음에 갇혀서 관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북극해 작전은 핵잠수함의 영역이에요. 원자로가 있으니까 산소를 전기분해로 만들고 무한정 잠항할 수 있죠. 디젤은 다릅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엔진을 돌려야 해요. 그런데 수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디젤 잠수함으로 북극해에 들어가는 모험을 하지 않았어요. 박진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은 감정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감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영실급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3주 이상 잠항이 가능해요. 3주, 21날.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북극해 작전에서 3주면 충분했어요. 작전 해역까지 진입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데 2주에서 3주. 핵잠수함이 아닌 디젤 잠수함으로 그게 된다면 그건 세계 해군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다음 말이었어요. 박진혁이 가방에서 태블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제 앞으로 밀었어요. 화면에 음파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주파수 분석 차트, 데시벨 곡선, 시간축, 소나 데이터였어요. 저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지만 차트 위에 영어로 적힌 라벨 3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USS CAN, USS 티악슨, USS 스프링필드. 미 해군 핵잠수함 3척의 이름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스스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귀측 핵잠수함의 스크류 운문입니다. 박진혁이 화면을 한번 터치했어요. 그래프가 확대됐습니다. 샤이에남, 투사남, 스프링필드함. 현재 위치, 잠항 심도, 항해 속도 전부 확인했습니다. 저희 잠수함 소나에 고스란히 잡혀 있었어요.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 핵잠수함의 위치는 미 해군 최고 기밀입니다. 대통령도 실시간 위치까지는 모릅니다. 태평양 사령관과 잠수함 사령관, 그 위 합참의장 정도만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걸 한국이 쥐고 있다고요. 그것도 3척 전부 등골에 찬 것이 흘렀습니다. 땀인지 소름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이건 불법 정보 수집입니다. 동맹국의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탈취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박진혁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진짜 화가 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거든요. 소리를 지르는 건 겁이 난 사람이에요. 박진혁이 태블릿을 도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탈취가 아닙니다. 우리 잠수함이 작전 해역에서 자연스럽게 수집한 데이터예요. 국제법상 공해에서의 음향 탐지는 합법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메스처럼 정확했어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날카로웠습니다. 화를 내면 반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을 나열하는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님, 박진혁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방위비 3,500억 달러건에 대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항복이든 반격이든 답이 나오는 거였죠. KPS 기술 사용료가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군 함정과 항공기가 활용하고 있는 위성항법 보정 데이터 상당 부분이 저희 인프라에 기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에 북극해 호위 작전 비용을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박진혁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3번째 문서였습니다.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항목별 산출 근거, 연간 사용량, 단가. 이 금액을 3,500억 달러와 상계 처리하면 오히려 미국 측이 저희에게 지불해야 할 잔액이 남습니다. 상계 처리. 서로의 채권을 맞대어 퉁치겠다는 겁니다.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협박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술 쓰는 값차고 퉁칩시다라고 맞받아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면 실물 자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허풍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박진혁의 눈을 보는 순간 이건 허풍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확히는 비명에 가까웠어요. 테이블을 내리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마지막 체면이었죠. 박진혁이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단추를 채우고 의자를 밀어 넣었어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배신이라고 하셨습니까?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박진혁이 말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맹에 3,500억 달러짜리 고지서를 날리는 것. 그게 배신 아닙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의자를 바라봤어요. 박진혁이 앉았던 자리에는 주름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앉지 않았던 것처럼. 테이블 위에는 2장의 문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KPS 전면 가동 통보, 북극해 독자 작전 구역 선포, 그리고 상계 처리 명세서. 손이 떨렸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콘약을 따르려는데 병목이 잔에 부딪혀 딸깍거렸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스털링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카드를 쥐고 있다고, 지금이라도 데드라인을 늦춰야 한다고. 하지만 스털링에게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제 자리는 끝이었어요. 스털링은 실패를 보고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거든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허세야.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위압 중국의 GPS를 대체할 수는 없어. KPS가 뭔지 세계가 알기까지 몇 년이 걸릴 거야. 지금은 우리가 스위치를 쥐고 있어. 스위치. GPS 정밀도를 떨어뜨리는 스위치. 그걸 누르면 한국은 물류가 마비되고 항공이 흔들리고 자율주행이 멈춥니다. 민간 경제가 흔들리면 정부도 버틸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12시간 뒤 저는 그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무릎을 꿇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건 미합 중국이었어요. 데드라인이 끝났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오후 8시 한국에서 입금 확약서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이메일도 비공식 접촉도 없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완벽한 무응답이었죠. 저는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500억 달러를 무시했다는 것보다 위압 중국의 최후 통첩을 씹었다는 사실이 더 치가 떨렸어요.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 2대가 켜져 있었고 왼쪽에는 블룸버그 단말기, 오른쪽에는 국방부 보안통신 터미널이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GPS 정밀도 하향 명령 코드가 이미 입력된 상태였거든요. 시행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됐습니다. 한국의 민간 GPS 정밀도가 군사 등급에서 민간 등급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오차가 10m에서 30m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로 안내하고 물류 트럭이 배송지를 놓치고 항공기 착륙 유도가 불안정해지죠. 자율주행 차량은 운행을 멈춰야 하고 농업 드론은 밭이 아니라 옆집 지붕에 착륙합니다. 현대 경제가 얼마나 위성항법에 의존하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히 작동하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숨을 끊는 겁니다. 저는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GPS 민간 신호 정밀도 조정 대상 지역 동아시아. 실행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맛 좀 봐라.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쌓인 분노가 손가락 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30초 뒤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한국 전역의 GPS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경제가 비틀거리면 국민이 불안해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면 정부가 흔들려요. 3일이면 전화가 옵니다. 아니, 하루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를 봤어요. 한국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변동 없음. 아직 반영이 안 된 건가? 10분, 20분. 한국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물류 혼란, 항공 지연, 교통 마비. 그런 속보가 떠야 정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 저녁 뉴스톱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프로야구 개막전 선발 투수 발표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한 건 그때였습니다. 30분이면 민간 물류의 혼란이 시작돼야 해요. GPS 오차가 30m로 벌어지면 항만 컨테이너 크레인 자동화 시스템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거든요. 부산항, 인천항의 하역 작업이 멈추면 뉴스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태평양사령부 기술 참모에게 직통으로 연결했어요. GPS 하향 명령, 정상 적용됐나? 예, 보좌관님. 동아시아 전역 민간 신호 정밀도 하향 완료됐습니다. 현재 오차 30m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아무런 혼란이 없지? 참모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15분 뒤 사라림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안 했어요. 사라림이 노크를 안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이 빨간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어요. 보좌관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 상황이 안 잡힌다는 거 알아. 시스템 지연이겠지. 아닙니다. 한국은 GPS를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라림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한국 전역의 민간 위성항법 시스템이 GPS에서 KPS로 전환됐습니다. 이미 30분 전에 완료된 상태예요. 물류, 항공, 해운, 자율주행 전부. GPS 오차가 벌어진 걸 한국 시스템이 감지하는 즉시 자동으로 KPS가 올라왔습니다. 자동으로. 그 단어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자동이라는 건 사전에 설계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GPS가 흔들리면 KPS로 넘어가는 프로토콜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한국 전역의 인프라에 심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언제 했을까요?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우리가 3,500억 달러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한국은 GPS 없이 살아남는 법을 이미 완성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정밀도는? 제 입에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이미 대답이 두려웠어요.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GPS 군사 등급보다 정밀해요. 센티미터. 미국 GPS의 민간 정밀도가 10m, 군사 등급이 1m 안팎인데 한국의 KPS는 센티미터 단위라고요. 그건 GPS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압도하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가죽에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림이 태블릿을 넘겼어요. 두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미 해군 통신 상태 현황판이었죠. 북극해 작전 구역에 배치된 함정 목록이 쭉 나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USS 샤이엔함 위성 링크가 두절됐습니다. GPS 하향 명령의 영향이 예상보다 넓게 퍼졌어요. 동아시아만 조정한 게 아니라 북극해 일부 위성 커버리지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샤이엔함이 현재 위치한 해역이 공교롭게도 그 사각지대에 걸려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누른 버튼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 핵잠수함을 먹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GPS 정밀도를 떨어뜨리면 한국만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군 시스템은 군사 등급 암호화 채널이니까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북극해의 위성 환경은 달랐습니다. 극지방은 위성 궤도가 수렴하면서 신호가 겹치고 거기다 슈퍼 블리자드까지 몰아치고 있었어요. 민간 신호를 건드린 게 군사 채널의 보정 데이터까지 흔들어버린 겁니다. 샤이엔함 상태는 수중 미사일 발사 시스템 연동이 끊겼습니다. 위성 항법 기반 유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관성 항법으로 전환했지만 정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핵잠수함이 눈을 잃었습니다. 제가 직접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한국을 때리려고 휘두른 칼이 제 눈에 꽂힌 겁니다. 그 순간 태평양 사령부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어요. 음성이 스피커로 쏟아졌습니다. 샤이엔함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소나의 충돌 경고 발생, 전방 1,000m의 미식별 물체, 음향 서명 분석 불가, 화면에 잡히는 건 해양 생물급 반사파뿐입니다. 충돌 경고, 전방 1,000m. 그런데 소나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다. 고래 정도 크기의 반사파만 잡힌다. 저는 사라림을 봤어요. 사라림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장영실함입니다. 사라림이 중얼거렸어요. 한국 잠수함이 샤이해남 바로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소나에 안 잡히는 이유는 소음 수준이 해양 생물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기술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야 합니다. 3,600톤짜리 잠수함이 이 정도 소음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 보좌관님,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기술 수준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입니다. 스피커에서 샤이해남 함장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령부, 충돌 경고 해제. 미식별 물체가 함하방을 통과해 후방으로 이동 중. 소음 제로. 반복합니다. 소음 제로. 이건 디젤이 아닙니다. 소음 제로. 그 두 단어가 상황실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디젤 잠수함이 핵잠수함의 바로 밑을 지나갔는데 소나에 안 잡혔다. 충돌 경고가 울린 건 음파가 아니라 수압 변화 때문이었을 겁니다. 3,600톤의 쇳덩이가 지나가면서 생긴 미세한 물의 흔들림. 그게 아니었으면 샤이해남은 장영실함이 옆을 지나간 줄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첫째, GPS를 떨어뜨렸더니 한국은 KPS로 갈아타서 아무 타격이 없다. 둘째, 오히려 미 핵잠수함이 위성 링크를 잃고 먹통이 됐다. 셋째, 한국 잠수함이 미 핵잠수함 코앞에서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탐지조차 못한다. 보좌관님, 사라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사라림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눈을 가린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어요. 제가 누른 그 버튼이 우리의 눈을 찔렀고 한국은 그 어둠 속에서 제 손바닥 위의 글씨까지 읽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스털링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브래드, CNN의 샤이해남 통신 두절 뉴스가 나가려고 하네. 무슨 일이야? 설명해야 했습니다. GPS를 건드렸더니 우리 잠수함이 먹통이 됐다고. 한국은 독자 시스템으로 멀쩡하다고. 한국 잠수함이 우리 핵잠수함을 농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제 판단이었으니까요. 제가 청구서를 보냈고, 제가 GPS를 건드렸고,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처리 중입니다. 비서실장님.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스털링은 3초쯤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3초가 사형선고 같았어요. 스털링이 침묵하는 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고요? 누구의 목을 자를지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샤이해남의 상태 표시등이 여전히 빨간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국 KPS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이 초록색이었어요. 전, 해역 정상 운영. 정밀도 센티미터. 미국의 GPS가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의 하늘에는 새로운 별자리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북극해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상 위성 데이터가 상황실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떴어요. 슈퍼 블리자드. 북극해 전역을 덮치는 초대형 눈보라였습니다. 풍속 초속 40m, 기온 영하 45도. 수면 위는 지옥이었고 수면 아래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블리자드가 해수면을 때리면 수중 음파 환경이 뒤틀립니다. 소나가 먹통이 되고 위성 통신은 이미 끊긴 상태. 북극해가 통신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가 있었어요. 새벽 2시 태평양 사령부에서 긴급 통신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 자체가 달랐어요. 보고가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샤이해남 긴급 구조 요청. 산소 발생 장치 2호기 고장. 1호기는 출력 50% 이하. 현재 함내 산소 농도 18%. 하강 중. 긴급 부상 필요. 잠수함에서 산소는 곧 생명입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의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만들어요. 그 장치가 고장 나면 함내부는 서서히 숨이 막히는 관이 됩니다. 정상 산소 농도가 21%인데 18%면 승조원들이 이미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15% 아래로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12%면 의식을 잃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은 단순했어요. 수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해치를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면 산소 문제는 해결돼요. 하지만 북극해에서는 그 단순한 해결책이 불가능했습니다. 수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으니까요. 핵잠수함이 북극해에서 부상하려면 빙하가 얇은 틈, 해군 용어로 리드라고 부르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두께 1m 이하의 얼음이면 잠수함의 세일로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리드를 찾으려면 정밀한 위성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빙하 두께를 위성으로 측정하고 좌표를 잡아서 그리로 이동하는 거죠. GPS가 정상이었다면 30분이면 됐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GPS는 제가 망가뜨렸습니다. 오차가 30m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 북극해 빙하의 얇은 틈을 찾는 건 눈을 감고 바늘구멍을 꿰는 것과 같았어요. 빙하 분석 데이터를 보내줄 수 없나? 제가 소리쳤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참모가 대답했어요. 현재 GPS 보정 데이터 없이는 빙하 두께 측정 위성의 좌표 매칭이 불가능합니다.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리드로 추정되는 지점이 사실은 3m짜리 빙벽일 수 있습니다. 잘못 부상하면 함 구조물이 파손됩니다. 얼음 감옥이었어요. 샤이엔함 115명의 승조원이 산소가 떨어지는 쇳덩이 안에 갇혀 있는데 위로 올라갈 구멍을 찾을 눈이 없는 겁니다. 그 눈을 멀게 한 게 접니다. 한국을 겨눈 칼이 우리 병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GPS 원상복구하면 되잖아. 지금 당장 되돌려. 보좌관님, 위성 재보정에 최소 6시간이 걸립니다. 블리자드 때문에 신호 경로가 불안정해서 평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요. 6시간. 샤이엔함의 산소가 6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됐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어요. 115명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사람의 얼굴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25살짜리 소나병, 32살짜리 기관장, 53살짜리 함장. 가족이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상황실 스피커에서 새로운 주파수가 잡혔어요. 미군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달랐어요. 암호화 방식도 미국 것이 아니었죠. 통신 장교가 해독하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한국 해군 통신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신. 도산 안창호함. 한국 해군의 또 다른 잠수함이었어요. 장영실함과 같은 KSSIII 계열. 이 잠수함이 왜 북극해에 있는 겁니까? 언제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 잠수함 2척이 미국의 감시망을 뚫고 북극해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할 겨를도 없었어요. 통신 내용이 더 급했으니까요. USS 샤이엔함,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도산한 창호함입니다. 귀함의 구조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현재 귀함 위치에서 3200m 거리에 있으며 접근 중입니다. 부상 가능 지점 좌표를 송신하겠습니다. 오차 범위 50cm. 오차 범위 50cm. 미국 GPS가 30m짜리 오차로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 KPS는 50cm. 정밀도로 빙하 틈의 좌표를 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두가 스피커를 바라보고 있었죠. 샤이엔함 함장의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자존심과 절박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도산 안창호함, 좌표 수신 가능. 송신 바랍니다. 좌표가 전송됐어요. 그리고 3분 뒤 도산 안창호함에서 다시 통신이 왔습니다. 샤이엔함, 해당 좌표의 빙하 두께 2m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귀함의 세일로는 돌파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경로를 열겠습니다. 대기하십시오. 경로를 열겠다.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30초 뒤 도산한 창호함의 수중 통신이 또 잡혔습니다. VLS 1번. 특수 쇄빙탄 장전. 목표 좌표 입력 완료. 발사. 수직 발사관에서 나온 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특수 쇄빙 어뢰였어요. 빙하 하부에 도달해 폭발하면 두꺼운 얼음에 부상용 구멍을 뚫어주는 장비죠.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북극해 작전을 위해 독자 개발한 장비였어요. 둔탁한 수중 폭발음이 소나에 잡혔습니다. 한 발, 두 발. 빙하가 깨지는 소리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 미국 해저 청음기에까지 전해졌어요. 북극의 얼음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있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의 통신이 다시 울렸어요. 최영철 대령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 함장이었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미국 함정, 부상 경로가 확보됐습니다. 좌표를 재송신합니다. 올라오십시오.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롱도, 우월감도, 연민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직업적 침착한 뿐이었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구하는 목소리. 그게 더 뼈아팠어요. 적어도 비웃었다면 화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 샤이엔함이 천천히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뚫어준 구멍을 향해 한국이 보내준 좌표를 따라서 세계 최강 미해군의 핵잠수함이 자신들이 디젤, 깡통이라고 무시했던 한국 잠수함이 만들어준 숨구멍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115명의 목숨이 한국의 기술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상 성공. 샤이엔함의 세일이 깨진 빙하 사이로 솟아올랐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상황실에서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115명 전원 생존. 해치가 열리고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함내부로 쏟아져 들어갔을 겁니다. 영하 40도의 바람이었지만 승조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공기였겠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림이 태블릿 화면을 저한테 돌려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고화질 항공 촬영. 샤이엔함이 빙하 틈 사이로 부상하는 장면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찍혀 있었어요. 얼음이 깨지고 검은 세일이 솟아오르고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는 장면. 영화 같은 화면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어디서 나온 영상이야? 한국 잠수함에서 띄운 드론입니다. 구조 과정 전체를 촬영했어요. 드론. 블리자드 속에서 드론을 띄웠다고요? 초속 40m 바람 속에서. 그건 일반 드론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한국이 어떤 드론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은 이미 전 세계 해군 상황실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전송을 차단해. 당장. 늦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이 국제해양 긴급구조 채널로 송출했어요. 공식 채널입니다. 차단하면 오히려 미국이 구조 방해로 국제법 위반에 걸립니다. 화면 속에서 샤이엔함의 승조원들이 해치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 옆에서 도산한 창호함이 부상해 나란히 떠 있었고 한국 승조원들이 방한복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북극의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아니, 끄려고 했어요. 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리모컨 위에서 떨리기만 했어요. 저건 연출이야. CG라고 해. 당장.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서 저는 읽었어요. 동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냥 끝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사라 림만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태블릿을 가슴에 안은 채 사라 림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경고했었어요. 저는 듣지 않았죠. 새벽 5시 구조 영상은 이미 로이터와 AP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디젤 잠수함, 북극해에서 미핵 잠수함 구조. 세계 최강 미해군이 자신들이 깡통이라고 불렀던 한국 잠수함에게 목숨을 빚진 겁니다. 그 사실이 지구 위 모든 화면에 떠 있었어요. 지울 수 없는 화면이었습니다. 구조 영상이 나간 지 6시간 만에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캐나다에서 왔어요. 오타와 시각으로 2월 12일 오전 10시, 캐나다 총리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의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북극 방위 전략 재검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미국한테 맡겨왔던 북극해 방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캐나다는 나토 동맹국이고 미국에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안보회의 한 번 한다고 갑자기 등을 돌리지는 않아요. 국내 정치용 제스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조 영상 때문에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뭔가 하는 척 보여주는 거라고요. 오후 2시 캐나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스크린으로 생중계를 봤어요. 국방장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원고를 읽는 게 아니라 외운 문장을 한마디씩 내뱉는 표정이었어요. 큰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죠. 오늘 새벽 전 세계가 북극해에서 벌어진 구조 작전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미국 핵잠수함 승조원 115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빙하 아래 영하 40도 슈퍼 블리자드 한가운데서요. 이 작전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북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기술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외교적 수사니까요.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차기 잠수함 사업 CPSP의 기존 경쟁 입찰을 전면 취소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수의계약 방식의 단독 협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합니다. 규모는 60조 원입니다. 수의계약, 경쟁 입찰 없이 한국이랑만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60조 원. 캐나다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방산 계약이었어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 사업에 입찰했던 세계 방산 강국들이 한꺼번에 탈락한 겁니다. 아무런 기술 평가도 가격 비교도 없이 북극해 영상 하나가 수십 페이지짜리 제안서 수백 개를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캐나다 대사 직통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 3번 만에 대사가 받았습니다. 대사, 이건 나토 규격 위반이야. CPSP는 나토 상호운 용성 기준에 따라 나토 회원국 장비를 우선 검토하게 돼 있어.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잖아.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칼이 서 있었을 거예요. 캐나다 대사는 3초쯤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규격이요? 할로웨이 보좌관님. 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나토 동맹의 핵잠수함이 얼음 밑에서 질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토 규격에 맞는 구조 함정이 어디 있었습니까? 미국은 어디 있었어요? GPS를 망가뜨려 놓고 자기네 잠수함도 못 구하던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규격 타령을 합니까?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대사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규격, 동맹, 상호운 용성.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얼음 밑에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규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구해준 쪽이 규격 밖에 있다면 규격이 틀린 거죠. 대사, 이건 선례가 됩니다. 나토 방산 질서 자체가 흔들려요. 선례를 만든 건 우리가 아니라 귀국입니다. 동맹에 3,500억 달러를 청구하고 GPS를 무기로 쓴 선례. 그 선례를 먼저 걱정하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벽을 바라봤어요. 캐나다가 등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는 이웃 나라가 6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미국 안보 시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후 4시 호주발 뉴스가 떴습니다. 호주 해군 참모 총장이 서울을 방문했다는 속보였어요. 방문 목적이 기자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긴급 검토하겠다.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서울에 가 있었어요. 구조 영상이 나간 지 6시간 만이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을 생각하면 영상이 나가기도 전에 출발한 겁니다. 호주도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호주 해군 참모 총장이 기자단 앞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핵잠수함만이 답이라는 고정관념은 어젯밤 북극해에서 깨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증명한 건 크기가 아니라 조용함이 전장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언이 나간 직후 블룸버그 단말기가 미쳐 돌아갔어요. 미국 방산 대장주들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장중 낙폭이 7%를 넘겼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캐나다 60조 원이 날아갔고 호주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 미국 방산업체에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예정해 둔 고객이었거든요. 그 고객이 한꺼번에 한국을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편은 축제였어요. 한국 코스피 장이 열리자마자 방산주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나오션 상한가, LIG 넥스원 상한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전부 사자 주문이 쏟아졌어요. 외국계 기관이 앞다투어 한국 방산주를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나흘 전 제가 CNN에 속보를 흘려서 한국 증시를 폭락시키려 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그때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한국 시장이 이제는 승리의 환호를 지르고 있었어요. 오후 6시 스털링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드, 대통령이 격노하고 있네. 비서실장님,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 수습 방안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수습 방안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했거든요. 필요 없어. 스털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느긋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내일 상원 군사위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리네. 의제는 한미 방위비 협상 실패 경위. 증인은 자네야, 브래드. 청문회. 그 단어가 내장을 쥐어짰습니다. 워싱턴에서 청문회 증인석에 앉는다는 건 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과 같아요. 변호사가 없다는 점만 빼면. 비서실장님, 이건 제 독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비서실장님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스털링은 제 무덤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승인. 무슨 승인?
그런 문서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스털링은 전화로만 잘하고 있네라고 했을 뿐 서면 지시를 남긴 적이 없었어요. 23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살아남은 저도 워싱턴의 꼬리 자르기만큼은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었어요. 나흘 전에도 이 창에서 석양을 봤습니다. 그때는 코냑을 마시며 한국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그 코냑 병은 비어있고 항복한 건 한국이 아니라 이 방에 앉아있는 저였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방산주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한국 방산주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화면, 같은 숫자. 나흘 전에는 이 숫자들이 제 무기였는데 지금은 전부 저를 겨누고 있었어요. 안보의 우산이 찢어진 겁니다. 찢어진 우산 밑에서 비를 맞고 있는 건 전 세계의 방패를 팔아온 미합 중국이었어요. 고객들은 더 튼튼한 방패를 찾아 떠나고 있었습니다. 미련 없이 빠르게. 다음 날 세계는 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만 멈춰 있었어요. 2월 13일 아침 베를린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독일 연방경제부 해운물류 차관 게르하르트 슐츠가 한국 대표단과 전략 동맹 협정에 서명했어요. 명칭이 KPSB 배터리 기술 전략 동맹이었습니다. 위성왕법과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 두 가지를 묶은 패키지 협정이었죠. 독일이 한국 기술을 통째로 사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슐츠라는 인물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관료 중에서 가장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동맹의 의리 같은 건 서류철에도 넣지 않는 타입이죠. 오직 숫자와 실익만 봅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결론이 났다는 뜻이었어요. 서명식 직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슐츠가 연단에 섰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준비된 원고 대신 기자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 미국은 GPS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동맹국의 경제와 안보를 인질로 삼았어요. 그 결과 자국 핵잠수함 승조원 115명이 얼음 밑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 항법 시스템으로 자국을 지키면서 동시에 적의 군인까지 구했습니다. 기자단이 조용해졌어요. 슐츠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과거를 팝니다. 냉전 시대에 만든 시스템, 냉전 시대의 동맹 논리, 냉전 시대의 갑을 관계. 한국은 미래를 팝니다. 독일은 미래를 샀습니다. 이 발언이 전 세계 뉴스의 톱을 장식했어요. 슐츠의 한마디가 유럽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GPS에 목줄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독자 위성왕법 갈릴레오를 만든 것도 그 이유였죠. 하지만 갈릴레오는 정밀도에서 GPS를 넘지 못했어요. KPS는 달랐습니다. GPS를 넘어선 최초의 시스템이었고 실전에서 증명까지 마쳤죠.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의 목줄을 끊을 수 있는 첫 번째 현실적 대안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항구에서 터졌어요. 독일 서명 직후 유럽 주요 항만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유럽 3대 항구에서 동시에 KPS 인증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거예요. 입항하는 선박이 KPS 수신기를 탑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탑재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대기 시간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독일, 캐나다 선박은 KPS 인증을 받고 신속 통과. 미국 선박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죠. 사실상 미국 봉쇄였어요. 총 한 발 안 쏘고 선언 하나 없이 항만 입항 절차 하나로 미국 해운을 옥죄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해운업계가 비명을 질렀어요. 화물선이 유럽 항구 앞에서 3일씩 대기하면 물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냉장 컨테이너 안에 식품은 썩어가고 자동차 부품은 공장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이 소식이 뉴욕 증시 개장과 동시에 반영됐습니다. 미국 해운 관련주 주가가 하루 만에 40% 폭락했어요. 슈퍼마켓 체인 주가도 흔들렸습니다. 물류 대란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거라는 공포가 퍼졌거든요. CNN이 백악관 앞 시위 장면을 내보냈어요. 피켓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GPS를 무기로 쓴 정부가 우리 밥상을 무너뜨렸다. 그 시위를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건 외교 문제를 넘어서 내정 문제가 됐다는 걸. 국민 생활이 흔들리면 의회가 움직입니다. 의회가 움직이면 누군가의 머리가 잘려요. 그리고 그 머리는 항상 가장 시끄러웠던 사람의 것이죠. 오후 2시
상원 군사위원회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건 저였어요. 카메라 수십 대가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국 생중계였죠. 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로웨이 보좌관, 당신은 대한민국에 3,500억 달러를 청구했고 GPS를 무기로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미 해군 핵잠수함이 북극해에서 고립됐고 미국 해운업계는 역사적 손실을 기록했으며 캐나다와 독일이 한국으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3,500억 달러를 벌어보려다가 미합 중국의 100년 패권을 날린 겁니다. 반박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로 반박하겠습니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모든 결정은 국가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위원장이 제 말을 잘랐어요. 정보가 부족했다고요? 사라림 분석관이 수차례 경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묵살한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라림의 보고서가 청문회 증거로 제출돼 있었습니다. 한국 KPS의 기술 수준, 잠수함 소음 데이터, 시장 방어 태세, 전부 사전에 경고됐던 내용이었어요. 제가 디젤 깡통이라며 무시했던 그 보고서들이 지금 저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모니터에 백악관 브리핑룸이 떴어요. 스털링 비서실장이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죠. 청문회 도중에 백악관이 성명을 내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의원들도 화면을 돌아봤습니다. 스털링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침통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조를 알아요. 스털링이 누군가를 버릴 때 쓰는 톤이거든요. 이번 사태는 브래들리 할로웨이 보좌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백악관은 3,500억 달러 청구나 GPS 무기화를 승인한 적 없습니다. 이에 할로웨이 보좌관을 즉시 해임하며 관련 수사를 FBI에 의뢰합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수천만 명이 보는 앞에서 스털링은 모든 죄를 제 등에 올렸습니다. 독단적 범죄, 승인한 적 없다. 한 글자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스털링은 매 단계마다 전화로 잘하고 있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전화 녹음도, 서면 지시도, 이메일도 없었어요. 스털링은 처음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23년 월스트리트에서 살아남은 저를 워싱턴 정치가 잡아먹었어요.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로 줌인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물잔에 손을 뻗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잔 옆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1시간 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더 이상 제 집무실이 아니었죠. 보안요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짐을 쌀 시간으로 30분이 주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콘약병, 시각 케이스, 가족 사진. 가족 사진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이들한테는요. 보안요원이 다가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디 카드 반납해 주십시오. 백악관 출입 카드를 건넸어요. 4년 동안 제 가슴에 달고 다녔던 카드였습니다. 플라스틱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CNN이었어요.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백악관 앞시위 장면, 오른쪽은 북극해 위성 사진이었어요. 북극해 사진에 화살표 2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장영실함, 하나는 캐나다 해군 함정.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자막이 떠 있었어요. 미국 함정은 어디에 있었냐고요? 수십 해리 밖에서 옵저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겁니다. 미국이 주인이었던 바다에서 미국이 손님이 돼 있었어요. 저는 백악관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차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사라림이었어요. 사라림은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게 씌워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서서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연민도 없었고 조롱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보좌관님이 말씀하셨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파일을 받았어요. 표지에 대한민국 방위비 협상 결과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데이터입니다. 사라림이 돌아섰어요. 우산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그 파일을 안고 서 있었어요.
표지의 글자가 빗물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빈자리는 이미 채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깃발로. 아주 빠르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워싱턴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FBI 워싱턴 지부, 3층 취조실. 회색 벽, 회색 테이블, 회색 의자. 세상에서 색이 빠져나간 것 같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 한 잔과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는 2시간 전에 따라준 건데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마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코냑이라면 몰라도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라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에서 최고급 코냑을 마시던 사람이 자판기 커피 앞에 앉아 있으니 우습지 않겠습니까? 맞은편에 FBI 수사관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아니, 기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제 앞에 놓인 진술서 32장이었으니까요. 사건 경위서. 공식 제목은 대한민국 방위비 협상 실패의 건이었습니다. 제 27년 경력이 32장으로 압축돼 있었어요. 할로웨이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GPS 민간 신호 하향 명령을 내린 건 본인의 독단적 판단이었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이었어요. 몇 번째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형광등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애국자였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수사관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놀리던 손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 말을 처음 했을 때는 수사관이 잠깐 저를 올려다봤었죠. 두 번째에는 고개만 살짝 기울였어요. 세 번째부터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애국자. 그 단어가 이 회색 방에서는 아무런 무게를 갖지 못했어요. 이 방에서 의미 있는 건 오직 사실과 날짜와 서명뿐이었습니다. 취조실 구석에 걸린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소리는 꺼져 있었지만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이 자꾸 갔습니다. 자막이 이랬어요. 한국,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최종 계약 체결. 계약 규모 60조 원.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단군 이래. 한국 사람들이 역사상 최초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사라림이 언젠가 알려줬었어요. 사라림. 그 이름이 떠오르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맞았던 사람, 처음부터 무시당했던 사람. 화면이 바뀌었어요. 부산항이었습니다. 밤이었는데도 항구 전체가 환했어요. 불야성이라는 단어가 딱 맞았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선박들이 줄지어 입항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선박 상부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안테나가 보였어요. KPS 수신 안테나. 전 세계에서 몰려든 화물선들이 한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달고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의 항만을 마비시키려고 GPS를 건드렸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한국의 항만이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겁니다. 미국이 눈을 찌른 사이 한국이 새로운 눈이 돼버렸어요. 배를 부산으로 보내면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 입항이 가능하고 미국 항구로 가면 유럽 항만의 KPS 인증에 걸려 발이 묶입니다. 선택은 자명했죠. 돈은 감정이 없으니까요. 돈은 살아남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한국 코스피 지수 그래프가 떴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방산주, 우주항공주, 조선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폭락시키려 했던 그 시장이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있었어요. 수사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이 조용한 방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할로웨이 씨, 스털링 비서실장이 사전 승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서실장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화 기록, 이메일, 서면 지시서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스털링은 처음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잘하고 있네. 브래드라고 할 때마다 저는 그게 신뢰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목에 감기는 줄이었죠. 줄을 감고 있다는 걸 모르면 그게 줄인지 목걸이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스털링은 제가 성공하면 자기 공으로, 실패하면 제 목에 걸린 줄을 당길 준비를 해둔 거예요. 없습니다. 두 글자가 입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수사관이 펜으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뉴스 앵커가 아니라
어떤 식당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어요. 영어 자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횟집이었어요. 나무 테이블에 소주잔 2개, 회 접시 하나.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상식 무대도 아니었어요. 2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양복 차림이었고 한 명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얼굴을 잡았을 때 저는 알아봤어요. 양복을 입은 쪽이 박진혁이었습니다. 바람막이 쪽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자막에 강민우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장이라고 떠 있었어요. 강민우, KPS를 만든 사람. 제가 설마 독자 운영하겠어? 라고 코웃음 쳤던 그 시스템을 실제로 완성시킨 사람이었습니다. 2 사람이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작은 잔이 맞닿는 게 보였습니다. 박진혁이 뭔가 말했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고생했다. 3 글자였어요. 강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악수도, 포옹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소주잔 하나와 고생했다 한마디. 60조 원짜리 승리를 자축하는 방식이 그거였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 이 정도 딜을 성사시키면 맨해튼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립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자들을 불러서 얼굴을 알리죠. 그게 승리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저 2 사람은 허름한 횟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고도 소란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 그게 진짜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저는 이 회색 취조실에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화면이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의 야간 항공 촬영이었어요. 도크에서 용접 불꽃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하얀색, 파란색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거겠죠. 캐나다에 보낼 잠수함인지, 호주에 보낼 잠수함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주문인지. 일주일 전에는 야간 작업량이 3배라는 첩보를 무시했었는데 지금 그 조선소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밤은 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컴퓨터 그래픽이었는데 뉴스에서 쓰는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어요. 북극해 수심 250m. 검은 바다 속을 장영실함이 유영하듯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체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소리 없이, 빛 없이 그 깊고 차가운 어둠 속을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나에는 고래 한 마리로 찍힐 뿐인 유령.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반드시 존재하는 수사관이 진술서 마지막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펜을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볼펜 하나가 이렇게 무겁다는 게 말이 됩니까? 23년 월스트리트, 4년 백악관. 수만 장의 계약서에 서명해 왔어요. 한 번도 손이 떨린 적 없었습니다. 3,500억 달러짜리 청구서에도 자신만만하게 서명했죠. 그런데 32장짜리 진술서 앞에서 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명했습니다. 선이 흔들렸어요. 제 이름이 제 이름 같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테이블 위에 식은 커피가 보였습니다. 형광등 빛이 갈색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 작은 커피잔 위에 비친 형광등이 마치 아주 먼 곳의 별 같았습니다. 한국이 띄운 새로운 별, KPS. 저는 그 별을 무시했고, 가리려 했고,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별은 꺼지지 않았어요. 취조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워싱턴의 겨울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이 비가 그치면 저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 제가 떠난 자리는 이미 채워졌다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조용하고, 저보다 훨씬 깊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